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모방범죄 예고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이 묻지마 범죄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하죠. 노기윤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강승모 형사전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참 사회가 많이 불안해진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뉴스에서 다들 많이 접하실 테니까요. 일단 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게 묻지마식 사회범죄.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데 뭐 무동기 범죄라는 말도 하고 이걸 한번 정의해 보죠. 이게 뭔지 또 왜 일어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일반 폭력 범죄들이 우리가 이제 흔히 접하는 일반 폭력 범죄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면 관계에서 어떤 사소한 시비, 그다음에 아니면 그 가해자가 음주 상태로 인해서 어떤 폭력의 고조 단계를 거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폭발하게 되면서 폭력 행위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묻지마 범죄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는 이런 그 폭력의 고조 단계, 대면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고조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이미 내재화된 자신의 동기가 있고 그 내재화된 동기를 가지고 갑자기 이제 길거리로 뛰어나온다거나 이제 사회로 나가가지고 예. 사람을 해치거나 뭐 살인을 하겠다라는 이제 동기를 가지고 바로 범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묻지마라고 이렇게 단순히 명명할 것이 아니라 이 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려고 하는 예.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범죄자들, 가해자들 그냥 길 가는 사람 소위 말해서 나한테 걸리면 오늘 죽인다 이런 거잖아요. 잡히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잡히고 나면 심신미약, 뭐 나는 정신질환을 좀 앓고 있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말이죠. 이거 감경, 처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처벌을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처벌이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심신미약, 뭐 그 어떤 사유로도 묻지마 사회범죄에 대해서 봐주는 식 처벌, 뭐 온건한 대응을 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법제에서는 사실 이제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형법상에서 이제 심신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뭐 변별 능력이 없거나 예. 이럴 경우에 그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 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그 행위 당시에 내가 심각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 이걸 입증하게 되면 예. 뭐 안타깝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안타깝게도 처벌이 감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이 이 범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 좀 하셨는데 범죄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흉악 범죄, 뭐 칼부림 사건 이런 것들이 해외와 좀 비교했을 때 어떤 공통점들이 좀 나오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원인에 대한 뭐 그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식 범죄 통계에도 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뭐 경찰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2017년에 국회 그 국정조사 자료로 잠시 이제 묻지마 범죄 관련해서 잠시 자료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개별적 그 사례들 연구랑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일어나는 그 묻지마 범죄와 같은 비슷한 유형의 그 가해자의 특성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이 사회 취약계층의 사람들, 특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외톨이, 그다음에 그 이제 실업자들, 예. 그리고 어떤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불평등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그런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로 이제 가해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그다음에 이 사회적 고립 이런 문제가 사회 취약계층에 유독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책 마련도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교수님이 어떤 또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만 공감도 되고 어떤 그 가해자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사회 취약계층이다라는 말씀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어쨌든 그 개인의 가해자 개인의 어떤 비상식성을 사회 문제로 전가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많은 분들도 뭐 비슷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묻지마식 사회 범죄자의 신상 공개 최근에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게 공익을 위해서 뭐 거의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것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신상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뉴스에 보면 많은 이제 사건들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 신상 공개가 뜨는 거 보면 사진이 뜨는 거 보면 이제 강력 범죄, 뭐 국민적 공분을 사는 그런 현행법상으로는 강력 범죄 중에 국민적 공분을 사는 그런 사건에 한해 가지고 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현 실태고요. 이게 법령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좀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뭐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뭐 예. 강간, 강도와 같은 강력 범죄에 관해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도 굉장히 컸고 또한 이 상황이 그 피의자가 그 행동을 한 게 너무 명확하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이 너무도 클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제 신상 공개를 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되는 경우에도 변호사님 보면은 가해자의 뭐 얼굴이 뭐 때로는 수십 년 전에 찍은 뭐 민증 사진이 공개된다거나 뭐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흉악한 범죄자의 얼굴을 많이 아셔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돼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신분증 상에 있는 사진 다들 오래되셨죠? 예, 예. 되셨는데 이게 미국은 범죄 경중에 관계없이 머그샷이라는 그 경찰이 체포할 때 바로 이렇게 딱 찍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시의 모습. 그렇죠. 예, 예. 찍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범죄자의 인권보다 이제 국민이 범죄 정보를 더 제대로 알고 안전을 위한 그런 이제 권리를 우선시하자 이런 국민의식 기반이 됐을 때 그 예.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건 지금 도입 논의만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정착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런 범죄가 터지고 나서 이후에 어떤 벌어지는 양상이 좀 우려되는 것이 흉기 소지자도 다수 검거가 되고 또 여러 커뮤니티에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뉴스 보실 거예요. 나도 오늘 어디에 가서 뭐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 살인 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죠. 모방 범죄 하나에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까요, 교수님?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범행 이제 예고글과 예. 실제 우리가 이제 범죄자가 실제로 사건을 저지른 그 사건들을 이제 구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대부분 이제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예고글을 올린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검거를 했는데 대부분이 이제 10대, 20대들이었고 이제 왜 그랬냐를 물어보니까 장난으로 했다는 겁니다. 유행에 편승하는 예. 요즘 하도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런 식의 답변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그 이제 흉기 난동, 뭐 칼을 소지하고 돌아다닌다, 아니면 뭐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검거를 하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언론을 타고 이제 많이 확산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그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폭력범죄, 일반 폭력범죄의 형태를 많이 띠고요. 어떤 분명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 사람을 어떤 특정 대상을 공격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범죄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예. 내재화된 동기를 찾아야 하는 범죄인데요. 그래서 이게 묻지마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모방 범죄 예고 글도 올라오니까 경찰력이 좀 적시에 제때 쓰이지 못할 거라는 어떤 우려도 좀 생기고 울산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죠. 초등학생이 범죄 예고 글을 올렸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거 제가 올린 겁니다.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하면서 이제 자수를 했는데 처벌이 되죠? 이런 그냥 글만 올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 사건 때문에 울산이 시끄러웠었는데요.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이 되긴 합니다만 이 사건은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미성년자라서. 맞습니다. 예. 답은 형사 미성년자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범죄 예고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렇게 온라인상의 뭐 칼부림 등이나 이런 범죄를 예고할 경우에 이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각 사안에 따라서 이제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범죄 혐의를 구성하면 이제 유죄 또는 뭐 무죄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게 되고요. 주로 이제 처벌되는 그 죄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이제 살인 예고 지금 요즘 많이 있는데 살인 예고 혐의 최근에 뭐 받은 예, 사례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살인 예비죄 어, 그리고 약하게는 이제 협박죄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예. 그 울산 일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라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지 요거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절대 장난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울산에서도 버스터미널 등 특히 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이제 배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을 좀 해야 할까요, 경찰이? 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 해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를 한다고 해서 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 경찰력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범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이제 우리가 도구적 범죄라 하는데요. 뭐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득, 아니면 성적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적 범죄가 아니라 정서적 표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대상이 어디든지 자신 눈앞에만 있으면 바로 이게 표출을 폭력적인 행위로 표출을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력이 어디에 배치가 있다 한들 이 사람들은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력을 이렇게 과도한 사용으로 어떤 한 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뭐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범죄 예방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냥 이제 평상시에 경찰들이 순찰 업무를 하는 것처럼 도보 순찰들을 통해서 오히려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요소, 공포심을 느끼는 요소들을 대화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없애려는 노력이 예.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처럼 뭐 서현역도 그 백화점이었고요. 뭐 역 이런 데서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검문 강화를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과정에서 어떤 경찰에 지금 당장 조심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좀 과잉 진압, 과잉 대응 이 논란도 좀 함께 따라올 것 같아요. 이어지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뭐 일단 사회에서 시급한 문제가 나오면 이 경찰의 대응 수준도 이제 같이 높아져야 되는 거는 맞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과잉 진압 같은 우려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 무차별 범죄, 묻지마 범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경찰들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장기간 동안 이 과도한 무장을 사용한 경찰, 뭐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보면 특공대와 같은 무장 경찰, 뭐 장갑차들도 지금 배동을 해서 그 인파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한 상태인데 예. 장기간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 범죄 예방의 효과도 없고요. 오히려 시민들이 이 실제로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경찰이 그 지역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과도한 무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아니면 이게 범죄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오히려 더 큰 불안 요소를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 그리고 살인 예고 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노기훈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강승모 형사전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혹시 모를 범죄 대비해서 올바른 대처 방안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내가 묻지마 범죄였던 가해자와 맞닥뜨리게 됐다라는 상황을 좀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방어를 해야 할 텐데 물론 그 상황에 놓인 분들 뭐 그럴 겨를도 없으시겠습니다. 어쨌든 나를 보호해야 하니까 우리나라 그 정당방위법이 그렇게 많은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자를 좀 어떻게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 정당 방위가 이제 법조인들이 법 공부할 때도 처음 예. 법 공부할 때부터 가장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아, 정당 방위가 주요 요건을 살펴보면 이제 현재 급박한 당면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당장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다든지 예. 총을 든 사람이 있다든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나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행동을 해야 되고 먼저 한 게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고 예. 또 거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말만 들어봐도 요건이 벌써 어려운데 우리 사법정책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정당방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을 이제 뭐 그렇게 조사를 좀 했었고 51건 중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게 51건 중에 6건밖에 안 됐습니다. 예. 즉 40한 5건 정도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과잉방위 또는 오히려 가해자로 뒤집히는 그런 이제 정당방위가 굉장히 현행법적으로는 인정이 잘 이제 법원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막 되게 물리적으로 많은 걸 하지 않았는데 살짝 가해자가 다가오길래 살짝 밀쳤는데 그 가해자가 넘어져서 뭐 돌부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을 하게 됐다.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좀 가정해 본다면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그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관점이 있어서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을 정당방위가 자체가 요건도 어렵고 또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많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어왔습니다. 예, 예. 들어왔고 우리가 칼을 든 묻지마 범죄자를 맞닥뜨렸을 때 피해자가 어쩌다 보니까 태권도 사단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유단자로서 생각보다 쉽게 범죄자를 제압을 했어요. 뭐 발차기에 2번 맞고 쓰러진 그 범죄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죠. 예. 됐는데 피해자가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흥분을 하다 보니까 아하. 발로 갖다 계속 이제 그 범죄자를 머리를 가격을 하고 예. 결국 범죄자는 결론적으로 뇌에 장애가 생겨가지고 연구장애가 생겨가지고 이런 경우를 볼 때 우리가 범죄자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피해자가 적당히 방어한 걸까요? 라는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정당방위는 이제 뭐 요건이 복잡했지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제압이 된 상황에서 네. 또 가하는 건 이제 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호신용품 요즘 뭐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예, 그 장비죠.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게 어디까지 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호신용품 예. 시끄럽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흔히 아는 3단봉, 뭐 스프레이, 예, 예. 또는 뭐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중에도 많이 팔고 있고 또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예. 물론 총기나 뭐 도검 누가 봐도 위험한 것들은 신고나 허가 대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단봉, 스프레이, 충격기 이런 것들은 파는 것들은 사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만 아까 정당방위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호신용품도 정당방위처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예. 이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 호신용품이 그 순간 흉기로 이제 돌변하는 거고 그러게요. 예.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서 이제 입건이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교수님 보시기에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긴급한 상황에서의 어떤 대응 방법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많은 분들 그냥 뭐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네. 사실 뭐 현행법상에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현행법상의 정당 방위의 허용 범위 이런 것들을 좀 논의에 대한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 실제 그런 묻지마 범죄,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일단은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하라. 네. 범죄자들은 이제 충분한 그 내재적 동기를 갖고 남을 해치겠다, 살인을 하겠다라는 이 동기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 고위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호신용품을 사용하더라도 호신용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은 이 충분한 그 훈련이 되지 않고 있고요. 사용법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신용품이 없더라도 이 범죄자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는 것은 이 지금 사람을 살해하겠다, 뭐 다치게 하겠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 생각입니다. 가방에서 뭘 호신용품을 주섬주섬 꺼내는 걸 보면 그게 더 자극 줄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거죠. 범죄자들을 그렇게 자극시켜서는 안 되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대응 방식은 최대한 이제 현장을 빠르게 멀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찰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고요. 예. 만약에 그 이제 범죄 상황이 펼쳐져서 응급 환자가 생기게 되면 이제 주변의 이제 시민분들은 안전 확보를 좀 하시고 이 최소한의 응급 조치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범죄자와의 맞대응은 최대한 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맞대응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자, 그 묻지마 시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 뭐 사망한 경우라면 뭐 가족들의 삶은 뭐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고 본인도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떤 뭐 피폐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피해자들을 어떤 구제하는 뭐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련이 예. 돼 있습니다. 이게 묻지마 범죄를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그 상해나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그 구제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예.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 사망, 뭐 장애, 중상해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급한다. 그렇죠. 예.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인데요. 주소지 또는 거주지 또는 뭐 요 울산이가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 인원실에 이제 그 범죄 피해자 구조 신청을 하면 검찰청에서 그 피해 구조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 그 구조금을 지급하자, 뭐 지급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피해자가 내가 당장 장애를 얼마나 입었는지, 뭐 상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단 신청을 하면 예. 이제 원래 나올 금액의 뭐 2분의 1 정도 해서 긴급 구조금을 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도는 이제 알고 계시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결국 참 뾰족한 어떤 답도 없고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참 어찌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마지막으로 이 범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필요한 대책이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훈 교수님. 네. 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높여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보호 요인들을 이제 찾기 위한 이제 방법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이제 그 서두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갖춰져야 되고요. 실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학술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범인의 범죄의 위험 요인들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을 억제시켜주는 보호 요인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행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명명하고 있는 이 묻지마 범죄라는 좀 막역한 명칭을 좀 더 좀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분별 있게 만들어서 범죄 유형을 만들어서 그 주로 행해지는 가해자들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이제 관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도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저도 뭐 맥락은 이제 교수님과 비슷합니다.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제 해당 범죄에 대해서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말들이 요즘 많습니다. 많은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범죄자들이 범죄 행위를 저지를 때 이 행위가 처벌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이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처벌을 강화를 시켜놔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적 차원, 말씀하신 그런 관리,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 사건들을 살펴봐도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차량 난동도 있었죠. 그런 것들 강력 범죄자들의 경우에 상당수가 또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의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적 측면에서 그런 해당 정신질환 등에 대해서 관리 또는 치료를 지금처럼 사적인 영역에 맡길 건 아니고 그 상당 부분 이제 공공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결론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더 크게 보고 더 멀리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네, 자 시사진단 오늘 노기훈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강승모 형사전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묻지마식의 사회범죄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찰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고 또 개인은 대응 요령을 익히는 건 뭐 중요하겠습니다만 오늘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더 나아가서 이 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은 무엇인가, 예방적 차원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